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15개월간 연방법원 명령에 31차례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에 출마한 척박 후보가 지난 1일 노동절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영주권자들이 연방선거에 불법으로 투표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서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호위작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인근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고속도로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불체 학생에게 학비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발병이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지고 5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연방 법원 명령에 31차례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분석 결과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미국 사회의 삼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5개월 동안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연방 지방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법원 기록 수백 페이지를 분석해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들 사례는 법원이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 가운데 약 8건 중 1건에 해당하며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연방 예산 집행, 이민 정책과 단속 등 핵심 정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또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2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정한 석방 기한이 지났는데도 구금이 계속되거나 압수된 신분증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재난지원금을 제한해왔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판사가 지난해 9월 이 조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에도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션샤인 샤이크스 판사가 보석 심사 없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사이크스 판사는 행정부가 삼권 분립의 형태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대 법학과 라이언 굿맨 교수는 지난 1년 반 사이 법원이 겪고 있는 일은 이전 어느 정부 때와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포함해 과거 정부에서는 사법부 명령 불복 사례가 임기 4년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 대법원 등 상급심이 잇따라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결과적으로 백악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31건 가운데 15건은 연방 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거나 행정부 정책 집행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법률단체 아티클 3 프로젝트의 윌 체인 벌린 변호사는 행정부는 대체로 법을 준수하면서 항소에 승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하급심 판사들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도 상급심이 위법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행정부는 적법한 법원 판결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에 출마한 척박, 한국 이름 박영철 후보가 지난 1일 노동절 시위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박 후보는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맨해튼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 국제노동절을 맞아 열린 시위 현장에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척박, 한국 이름 박영철 후보가 시위 도중 뉴욕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We can't take it anymore. We gotta tax the rich. Billionaires, private prisons, and more profiteers are being arrested. Because billionaires are going on democracy, man. We gotta tax the rich. Working people in Queens, we gotta fight back. 박 후보는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경찰서로 이송됐다 3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박 후보는 KBTV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위가 평화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e were just standing there with signs. And the signs said things like, tax the billionaires. It was a peaceful protest. We were singing songs and standing there. And then after about an hour of protesting, maybe 20 or 30 police officers showed up. They told us to disperse because we were blocking pedestrians. And honestly, we weren't. There's a wide street. People could walk around us, no problem. We did not disperse because it was a public sidewalk, and then they arrested us. I was charged with 2 things. I was charged with 1, blocking pedestrian traffic, and then I had another ticket for failing to disperse. So basically, I think I was arrested for standing in the middle of a public street. Honestly, it sounds like it was just an excuse to end our protest. 박 후보는 이번 시위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권익 문제를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nt people in New York City and in this country to remember that we can fight back, that we are the majority, that the people have the power, and that our life, our working conditions don't have to be as hard as they are, and that billionaires, the people who own these big corporations, people like Elon Musk, people like Jeff Bezos, people like Steve Cohen, who owns the Mets, these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us, and we can fight back. And I think the one big way we can fight back is we can tax billionaires, tax the ultra wealthy, and take care of so many of us. 특히 박 후보는 한인 사회 역시 생활비와 노동 환경 문제 등 같은 현실 속에 있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hope to tell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are all in this struggle, in this movement together. We are all working very hard, and somehow it's still hard to pay the bills, to pay the rent, to pay for health insurance and buy medications, hard to find a safe place to keep our children while we're working. Everything is hard, and it's harder than it has to be. If we work together, if we stand together, we fight back together, we can have a better life. 박 후보는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 미 국무부 외교 공무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슬림 입국 금지 정책에 반발해 내부 반대 메모에 서명했고 2019년에는 워싱턴 포스트에 사직 기고문을 발표하며 공직을 떠났습니다. 이후 공공 분야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박 후보가 출마한 뉴욕 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포레스트힐 등 한인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역 7선 의원 그레스맹 의원과 맞붙게 되며 당선될 경우 뉴욕주 사상 첫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됩니다. 박 후보는 메디케어 포올과 보편적 차일드케어, 대중교통 현대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선거구인 만큼 이번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3일 치러집니다. 뉴저지주에서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들이 연방선거에 불법으로 투표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도 했습니다. 당국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은 최근 선거 무결성 태스크포스 수사를 통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 4명을 연방선거 불법 투표 및 귀화 신청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인물은 버겐 카운티, 애틀랜틱 카운티, 몬머스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30대에서 70세 사이 인물로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시민권자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 2024년 대선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연방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몬머스 카운티 거주 43세 이단 코레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뉴저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며 시민권자라고 허위 진술했고 2022년 11월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포함된 총선에서 실제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25년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국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같은 해 9월 이민 인터뷰 당시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할 때 거짓 증언이나 허위 기재를 할 경우 위증 관련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투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명백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수사국 역시 선거 및 이민 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 약 3만 4천 명의 사망자가 포함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같은 불법 선거 참여 및 위증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서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호위작전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피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역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선박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 중인 미군 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 민간 선박을 향해 발포했을 수 있다며 한국 역시 해당 작전에 합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MM 관계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외부 공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피격 여부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민간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본격화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구축함과 항공기, 병력 등을 투입해 해협 내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관련 선박 26척과 선원 160여 명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선박은 최근 2달 넘게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작전 계획을 파악하는 한편 호위 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인근에서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고속도로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뉴요크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승객 난동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항공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인근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트럭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출발해 뉴요크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69편 보잉 767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여객기는 활주로 접근 중 뉴저지 턴파이크 상공을 낮게 비행하다 도로변 가로등 기둥을 먼저 충돌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쓰러진 가로등 기둥은 인근을 지나던 지프 차량까지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트럭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다 굉음과 함께 항공기 착륙 장치가 차량을 강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충돌 직후 차량 내부에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팔과 손 등에 유리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약 210여 명과 승무원 10명 등 2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객기는 일부 손상을 입었지만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착륙한 뒤 게이트까지 이동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객기는 공항 인근 상공에서 시속 약 159마일로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29번 활주로는 고속도로와 약 120m 거리에서 시작되는 구조로 평소에도 저공 비행 시 운전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관제탑 교신 기록에 따르면 조종사와 관제사는 착륙 과정에서 가로등 충돌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탑승객 모두 무사하다며 정비팀이 기체 손상 정도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조사 절차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하루 전인 2일 저녁에도 뉴요크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항공기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기내 폭력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일부 승무원이 공격을 당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발생한 항공 관련 사고로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인데 뉴저지주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30일 뉴저지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불법 체류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비 혜택입니다. 뉴저지주는 2013년부터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정부 학비 보조금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타주 출신 미국 시민은 더 비싼 비거주민 학비를 내야 하는 반면 불법 체류 학생은 더 낮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한 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9번째 소송입니다. 텍사스와 켄터키, 오클라호마는 합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했지만 미네소타에서는 지난 3월 연방법원이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측은 이번 소송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치라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의회에서는 해당 정책이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총장 단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저지 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 체류 학생은 약 19,000명,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네덜란드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발병이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지고 5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밀 조사와 함께 유전자 분석까지 진행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와 환자 이송 등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선박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아공 현지 매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 150명과 승무원 70여 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첫 사망자는 선상에서 숨진 노인 남성이며 이후 그의 아내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망자는 3명,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5명입니다. 증상자 중 1명은 감염이 확진됐고 또 다른 환자 1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증상을 보이는 추가 환자들을 즉시 선박에서 이송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는 쥐 같은 설치류의 소변과 배설물, 타액 등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됩니다. 몇몇 종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드물게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최대 35에서 40%로 꽤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선박 내 설치류 노출 가능성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한탄강 인근에 주둔했던 유엔군 사이 유행했고 한국의 고 이호왕 박사가 세계 최초로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해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하며 현재는 한타 바이러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근육통, 피로감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해 이후 호흡곤란과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급성 호흡 부전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1주에서 8주까지로 비교적 길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의 아내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고 2020년에는 강원 철원에서 한 육군 병사가 제초 작업 후 감염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한타바이러스의 확실한 치료제는 아직 없지만 조기 진단 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보베르데 당국은 현재까지 승객들의 하선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크루즈선은 인근 해역에 정박 중입니다. 운영사인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스는 보건당국 협력하에 감염자 치료 및 귀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농무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스냅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한 주에만 페라리, 벤틀리, 람보기니 같은 고급차를 소유한 스냅 수급자가 14,000명에 달한다며 다른 복지 혜택을 받으면 스냅 자산 심사를 면제해주는 광범위 범주별 자격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팩트체크 매체 스놉스는 독립적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고급 차량은 일부에 그쳤고 대부분은 일반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무부는 또 중복 수급이나 사망자 명의 수급 등 부정 사례를 적발해 지난 1년 동안 89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스냅 수급자는 약 430만 명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료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1일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교통 혼잡료 승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프로그램 유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MTA는 제도 시행 이후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유입 차량이 2,700만 대 이상 감소했고 5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는 교통 혼잡료 회피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이른바 유령 번호판 차량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오는 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티켓을 적극 발부할 방침입니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일주일 사이 2차례 바뀌었습니다. 연방제후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약을 병원 대면 진료로만 처방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우편 배송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에 제약사 덴코 레버러토리스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했고 오늘 세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항소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행정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편 배송은 오는 11일까지 다시 허용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주가 미식품의약국에 우편 처방 허용 정책이 주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며 제기한 데 대해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의 약 4분의 1이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